일단은 지금 이제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폭염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알았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알았을 때는 전 국민, 전 세계, 온 우주, 온 태양계, 은하계가 다 아는 겁니다.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세요. 쌍용차 인수 확정됐다고 뉴스 나오자마자 KG 케미칼 어떻게 됐고, 누리호 발사 성공한 다음날 한국 항공우주가 어떻게 됐으며, 다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공부하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뭡니까 공부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 했더니 그건 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더블 바인딩이라고,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무슨 경제의 신과 함께, 일단 딱 들으면 그런 표현 쓰면 벌써 아시죠? 어떤 적인지. 실제 경제의 신들은 장중에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막 현물로 하지 않아요. 전부 워런티나 RCPS 있죠? 전환 우선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전환사채 CB, 혹은 신주 인수권부사채 BW,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대량 취득하지, 시세대로 호가로 장중에 주식을 안 사요. 그 사람들은. 실제 밝혀진 것만 알려드릴까요?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7억 주를 주당 7달러 14센트에 취득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날 당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 24달러 32센트였어요. 거의 70% 할인된 가격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워런 버핏이 산 건데, 그 비결이 워런트였잖아요. 주식을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들만이 거래하는 그게 바로 워런트라고요. 스톡옵션 행사하듯이 워런트 행사. 이걸로 워런 버핏이 5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번 돈이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6천억입니다. 경제의 신이 왜 장중 라이브 보고 거기서 종목 정보를 얻어요? 지금까지 그런 대형 채널에 나왔던 종목들 차트 보세요. 다 똑같아. DLENC, LG생활건강, 특히 LG생활건강 얼마나 빨아댔어요. 거기 대표이사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항상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냈던, 그 얘기 나왔을 때 170만 원대였어요. LG생활건강. 동학 농민운동대 있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우금치 전투 때 우리나라 농민분들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미 앞에서 많이 죽었어요. 최후의 전투가 우금치 전투였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가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 놈들은 레밍턴 총을 막 쏴고 총기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나가면 총 맞아 죽는다고 안 나간다고 하니까 관군 스파이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부적을 주면서 이 한복 저고리 안에다가 살에다가 이 부적을 붙이고 나가라고, 이 부적을 붙이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했어요. 혹은 총알 맞아도 안 죽는다고 이 부적을 나눠줬어요. 그 부적 때문에 다 나갔다가 다 몰살당했고요. 일본군은 사상자 딱 3명. 그 부적이 우량주 장기 투자, 공부를 하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이 녹는다. 이게 다 그 부적이라고요. 그거 나눠준 놈들이 누구예요? 왜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지난주 그 나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나토 창설 이래 첫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나토 회의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유가고 인플레이션이고 친환경 에너지고 2차 전지고 다 여기 달린 거거든요. 간단 명료하게 제가 딱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줄 요약부터 내보내면은, 이번 나토 회의는 저 초등학교 때 했던 반공의 날 어린이 웅변대회 같은 그런 프로파간다의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나토 의정서 비슷한 그 선언문을 보면은 핵심 주제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째로 나토가 방위해야 될 영토에는 사이버 공간하고 우주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요거 증시의 테마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2번째, 중국을 그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략적 도전의 존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근처에도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를 나토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물밑 작업을 우리 대선 전부터 했구나. 요건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토의 아태,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그 파트너 4개 국가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번 러우 전쟁을 단순히 뭐 국지전 내지는 양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러우 전쟁은 몇 안 남은 반미 사회주의 계열 국가들의 마지막 봉기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고, 일단 전세는 당초 러시아가 완전히 뭐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거 그까짓 거 시간 문제라고 했던 그 예상하고는 다르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러시아의 고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전쟁 중간에 보니까 경제 쪽에서는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하고 서방 세계가 더 큰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맞짱을 뜨는 그런 태세를 준비 중인데, 중국이요, 뭐 여기도 핵도 있겠다. 사실상 기름하고 반도체만 이제 장악하면은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이란 이렇게 두 기름 탱크를 뒤에 장착하고 나서니까 미국이 요거를 그냥 둘 수는 없고 뭔가 손 좀 봐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뚜두둑 하다가, 문제는 미국도 그 수입 비중, 교역 규모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최근 그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오히려 관세를 내려주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중국에 유일하게 없는 게 기름하고 반도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렇게 러시아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은 자기네가 알아서 제발로 브릭스에 기어 들어가겠다고 할 정도로 친중 노선을 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이 결국 그 전력을 등에 업고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있어서 그 대만이라는 국가하고 TSMC의 존재는 진짜 경제를 벗어나더라도 외교, 군사 통틀어 가지고 진짜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저렇게 바닥 뚫리고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물고문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왔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진짜로 시계 찐 반등, V자 대문자로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입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중국이 뭐 대만을 먹겠다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뭐 다 같이 죽는 거고요, 우리도. 그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 리스크, 그런 우려만 커져도 이제 우리한테는, 삼성전자에는 반사 이익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TSMC 전적으로 반도체 주문 같은 거 완전히 의존하고 있던 그런 글로벌 IT 기업들은 당연히 공급선 다변화 내지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몰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과연 중국이 대만을 진짜로 침공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지금 대만도 약간 좀 오버 액션 격으로 뭔가 몸풀기에 들어가긴 했는데, 우선 당장은 조금 그 잠재적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우리가 먼저 중국을 선제 공격할 일은 없다. 대신에 수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먼저 침략할 거를 그 대비한다고 해상 방어 훈련 같은 거 지금 하면서 지금 어쨌든 뭐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대만이 지금은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힘도 없고 진짜 우리 너무 약한 사람들이니까 막 전 세계가 저희 지켜주셔야 돼요. 저희는 진짜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뭐 군사력 면에서 중국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해도 만약에 중국에서 쳐들어오면은 대만이 아이고 나 잡아 잡수셔 하고 그냥 목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나 태생적으로 섬나라들은 국방을 절대 등한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대만이 여기요, TSMC 뭐 반도체하고 파운드리만 세계 1등이 아니고 미사일 기술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진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만은 이미 사거리 2000km짜리,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그 원펑인가 윈펑인가 이 탄도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미사일을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중국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대만 ICBM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 이 미사일 막을 수 있어요?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그 넓은 바다가 있는데 우리 6.25 때 썼던 인해 전술이 이때 통할까요? 그거보다 중국이 선전포고하고 예? 바로 중국 항모 대만 앞바다에 뜨면은 그냥 대만이 중국 산샤댐에다가 미사일 한 방 때리면은 끝나요. 그냥 중국은 다시 100년 전 그 농업 국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나서 이제 똑같이 중국이 대만 친다고 이런 가능성이 뭐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뭐 굳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또 홍콩에는 저렇게 막 잽도 날리면서 은근히 힘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막 이거는 다 시진핑 영구 집권에 대한 어떤 노이즈 제거용으로 써먹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당장 중국에 있는 TSMC 반도체 공장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못 건드리는데 무슨 대만 침공을 해요. 하여튼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 당장 내일 또 월요일장에 외국인 매물 얼마나 쏟아질지 걱정이 지금 태산인데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폭락을 했잖아요. 이것도 엄청 신경 쓰이는 정황인데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정말 올해 베어마켓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귀신같이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미국의 마이크론이거든요. 이게 지난 주말에 2.95%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블룸버그에서는 지난주에 그 한국산 반도체 재고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또 때렸죠. 그 다음 CLSA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최초로 3나노 공정 스타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그 모간 스탠리 따라쟁이 컨셉으로다가 CLSA에서도 또 겨울이 온다고 지금 초를 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2분기 PC하고 서버용 D램 계약이 1.2% 하락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또 작년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올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폭염주의보 내려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또 겨울이 온다고요? 그러면서 CLSA 여기 크레딧 리온의 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87,000원에서 이번에 77,000원으로 후려쳤고요. SK하이닉스는 14만원 목표가 버리고 125,000원으로 역시 목표가를 하향 수정했습니다. 일단 우리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요. 지금 같은 장마철, 그 여름철에 보일러하고 선풍기를 동시에 틀어놓는, 동시에 돌리는 지금 그런 겁니다. 뭐 장마철에 보일러 트는 거는 이제 습기 좀 말려보려고 하는 건데 반도체도 뭐 리세션 온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니까 뭐 공급 과잉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생산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매출 줄고 실적 줄고 그 다음에 선풍기는 뭐냐? 일단은 수요가 줄더라도 다음 공급 부족 사이클 대비한다고 계속 찍어낸다? 그럼 영업이익이 또 작살나는 거죠. 근데 왜 이 두 개를 같이 트는 거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상승폭이 또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이 전기요금 인상이 반도체 생산에도 치명적입니다. 왜? 반도체 공장이 제철소에서 용광로 끓이는 것보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 뭐 2차 전지도 나락가고 또 앞에 반도체 겨울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존리 조심하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하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외쳤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당신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고 다닐 때 진짜 욕도 많이 먹었고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나대냐고 무시도 많이 당했는데 역시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리고 전기차는 알면 알수록 탄소 덩어리인데 이게 어떻게 친환경이냐. 전기차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 여기 들어가는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이거 파내려면 진짜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거의 집채만한 굴삭기 그거 이빨이 돌리는데 이거는 연비가요. 뭐 우리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리터당 몇 킬로 가고 이게 아니라 1킬로당 몇 리터 쳐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야. 디젤 엄청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광산이 뭐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후진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중장비에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경유 막 떼고 매연 그냥 있는 대로 뿜으면서 막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캐낸 다음에 이걸 또 무슨 수소차나 드론 같은 걸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옮기느냐. 절대 아니죠.
광산 옆에는 항상 철도, 그것도 석탄 열차로 막 석탄 떼가지고 매연 막 뿜으면서 항구까지 실어 나릅니다. 그 다음 항구에서는 또 이거를 시커먼 중유 떼는 배에다 싣고서 이거 주문 들어온 전 세계로 실어 나르죠. 그리고 나면 그 나라 공장 가면은 또 화학 처리 왕창 잡아 돌려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공장에서 쓰는 전기 아직도 절반 이상이 화석 연료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할 때 들어가는 전기는 어디서 오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화석 연료를 캐가지고 정제한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엔진 달린 내연기관은 이거를 차 엔진에다가 직접 기름을 넣어서 돌리는 거고, 전기차는 그 기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송전해가지고 충전해서 배터리에 저장해서 그렇게 바퀴를 돌리는 거라고요. 수치로 비교해도요, 이건 제가 전문가한테 받은 건데,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한 30%대, 전기차 모터의 에너지 효율은 50%래요. 확실히 높긴 높죠. 근데 화력발전 에너지 효율이 50%래요 또. 이걸 적용하면은 전기차 에너지 효율 50% 깎아야지 맞으니까 전기차 에너지 효율이 25%잖아요. 그럼 내연기관 30%보다 낮은데요. 거기다 이거는 송전 손실도 제외한 거고, 또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같은 크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무게도 최소 막 500kg 이상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커버하려면은 인프라가 따라줘야지. 근데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그게 되냐고요. 여기 서울 시내만 해도 전봇대 사라진 지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고압선, 변전기, 전선 이런 거 지하로 매립하는 게 뭐 쉬울 것 같지만,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어쩌고 해도 여전히 지방은 전봇대, 전선 보세요. 참새 막 앉아 있어요. 하여튼 인프라가 이제 갖춰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밤 시간대에 이제 조금 남아도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 용도로 돌려가지고 활용한다든지, 또 이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사용하니까 브레이크 패드 마모돼서 거기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게 줄어들어서 이거는 대기 오염이 내연기관보다는 적다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근데 당장 배터리 수명 다한 거 처리할 때 엄청난 비용 들고요. 비용 안 들면 환경 오염에 진짜 치명적이고, 또 차가 무거우니까 타이어도 빨리 닳잖아요. 아무튼 근데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한 24만 대 정도,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로 보면은 100대 중에 한 대꼴로 전기차라고요. 1%야. 지금 이런 데도 막 충전 불편하다고 호소하는데, 만약에 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수요가 한 30%만 돼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어디 이제 충전 스테이션 하나 만약에 불나면은 지하 주차장 지난번에 수원에서 사고 난 것처럼 다 타고 대규모 화재 터지고, 그럼 또 막 부녀회에서 부녀회장님이 이제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해라, 그럼 뭐 또 차별이다 뭐다 싸움 나고, 그럼 이제 또 수소차로 간다고 했다가 거기도 막 스탯이랑 퓨얼셀 같은 배터리 똑같은 거 들어가는데 그건 불이 안 나냐, 여론이 또 시끄럽겠죠. 근데 사실 전기차도 초창기에는 어떤 차량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인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그 자율주행을 위한 IT 하드웨어의 어떤 기초 정도로 전기차를 보는 시각이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환경 테마가 너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그놈의 삼성전자 걱정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동병상련이 됩니다. 이것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지금 아직도 개미들 달려드는 거 뭐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전부 배 터져가지고 나자빠지려면 5만 원은 깨져야 된다고 독설하는 인간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래, 너 같은 바로 그런 심리가 팽배할 때, 그럴 때 지금이 바로 바닥이라고 또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켠에서는 야, 그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 1위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같이 가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상황을 봐서는 2100은 지지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가격을 매겨보면 한 5만 3천 원 정도가 바닥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일 우리 삼성전자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려의 상황이 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을 하나 봤던 게 바로 이건데요. 지난주 반도체 업종 투매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됐던 소식이, 이제 이게 그 애플이 TSMC한테 아이폰 14용 AP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주문하는데, 이 AP가 이제 PC로 치면은 CPU 같은 그런 건데, 이거를 10% 오더 컷했다고, 주문 삭감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업종 글로벌리 다 터졌어요.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애플 납품 비중 큰 반도체주를 급락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빠진 게 이 SK 하이닉스 애플 납품 비중이 10% 중반대까지 높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죠. 3.85%인가 하락했죠. 근데 여기 대해서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분인데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주말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도 아예 애플이 TSMC의 아이폰 14용 주문 10%를 오더컷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자신이 파악한 그 서베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올해 2분기에만 아이폰 14 주문량이 1억 유닛으로 파악되고 있다. 근데 애플은 통상적으로 아이폰 신제품에 들어가는 칩이나 AP 같은 거 주문량을 미리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변경을 안 한대요. 특히 실제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예비 수요가 파악되거나 아니면 뭐 미리 어떤 피드백이 나와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때는 모를까. 그 전에 대충 업황이나 눈치 보고서 부품 주문량을 변경하고 그러질 않는다고, 애플이.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 아이폰 14 10% 오더컷의 진실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좀 꼬인 측면을 구실로 본다면은 진짜로 부품 조달에 큰 지장이 날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애플 측이 주문을 연기하면 했지 오더컷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당장 월요일 삼성전자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낙폭과대를 인정하고 저가 매수 내지는 공매도 청산이라도 일단 상방으로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 평단이 삼성전자 액분 전 기준으로 한 200만원 초반? 높아도 250만원 절대 안 넘는데, 그럼 지금 주가로 이제 5만원 초반대까지는 무조건 익절이니까 부담 없이 덮일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다 외국인 손에 달렸는데, 참 그러면 둘 중 하나로 보면 확률 50%인데 그걸 그렇게 또 맞추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최근 3년 동안 동학개미든 뭐 주린이든 아무튼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들인 게 52조 원. 그 물량을 도대체 누가 다 시장에 내놓았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죠. 31조. 그 다음에 연기금도 12조 팔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연기금 제외하고 기관들 합산하면은 한 9조 정도 팔아치운 거고, 유일하게 한 3년 동안 거의 연속적으로 순매수 찍으면서 받아먹은 게 다 개인들. 이게 52조. 그 다음에 또 순매수 주체는 기타 법인이 1조 정도. 그럼 여기서 기타 법인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연기금 제외하고 뭐 VC나 일반 법인. 근데 솔직히 이 기타 법인이 삼성전자 주가 컨트롤하는 이재용 일가의 우호 세력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기타 법인은 그 1조 산 거를 제외하고 이미 한 20조 원어치를 평단 밑바닥에서 진짜 장투로 긁어 모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중간중간 급락하고 툼에 나올 때 이제 비중 확대 차원에서 조금 담은 것만 해도 1조다 이거죠. 그래서 기타 법인 여기 기법 평단은 외국인보다 더 낮아요. 여기는 4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럼 보세요. 개인들 평단 7만 5천 원에 52조. 그 다음에 기타 법인 평단 추산치 약 3만 8천 원에 21조. 이거는 진짜 발에 콘크리트 달고 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빨리 물 위로 올라오려면은 진짜 그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그 개인들 기법 물량 다 털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평단 7만 5천 원에 52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도대체 누가 소화해 주겠냐고. 누가 개인들 거를 열심히 받아주겠냐고.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을 하려면은 수급 주체가 완전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나이키 커브 만들면서 끌어올리려면 진짜 강력한 수급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액수도 평단도 너무 크고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떨줍 올팔 많이 살 길이다. 이제 지난 3년 동안 당했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 어떤 해악의 그 정말 늪의 사슬을 나 스스로 끊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제가 매불쇼에서 존리 까고 고소 협박 당했을 그때 코스피 3165, 삼성전자 8만원, 카카오 12만원, 네이버 36만원, LG 생건 154만원이었습니다. 그때만 빠져나왔어도 지금 현금 들고 얼마나 행복하게 떨줍 찬스 노리고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 3160포인트에서도 대형 채널에서는 연준 테이퍼링이란 거는 증시의 호재다. 금리 인상기에는 배당주, 은행주 무조건 사서 담아라. 지금 유기농 조정이니까 코스피 3000 깨지면 무조건 들어가라. 어차피 4100까지 갈 거니까 지금 사라.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하고 환란이 왔는데 수급도 완전히 맛이 갔는데 그 와중에도 공포에 사라. 공포에 파는 것은 인류가 아니다.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다. 존버해라. 하반기 반등 온 다음에 그때 가서 살려면 너무 비싸다. 너무 늦는다.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또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다.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3.5%까지 끌어올릴 의지가 보였다. 또 시끄러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유가를 봐서는 완전히 피크아웃 해가지고 시원하게 꺾이고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요. 원래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은 선수들이 제일 먼저 숏으로 조지는 게 원유 선물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국제 유가는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우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리비아가 튀어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산유국이잖아요. 원유 생산시설이랑 항구에서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발생을 해가지고 리비아 국가석유공사에서 불가항력 선언이란 걸 해버렸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옛날에 대학교 때 배웠던 무역 영어에도 나오는 건데 그 무역 거래 중에 천재지변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 이행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그냥 배째라고 만세 부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리비아 원유 수출량이 평소 하루 120만 배럴에서 40만 배럴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유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 와중에도 국제 유가가 또 추가 상승을 했다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가 제일 큰 가격을 움직이는 드라이버인데 러시아가 이제 배짱 영업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야인 시대에 막 김두한 하야시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주말 JP 모간에서 러시아마저 원유 생산을 줄이고 또 푸틴이 특정 국가에다가는 안 팔겠다고 이렇게 공급을 왜곡시키고 나올 경우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380달러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진짜 유럽은 그동안 원전이고 뭐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안일을 했었죠. 거기는 땅이 다 붙어 있으니까 옆집에서 끌어다 쓰고 뭐 빌려다 쓰고 혹은 같이 도매를 사가지고 서로 소분해가지고 쓰고 이랬기 때문에 굳이 자기네가 에너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질 일이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반도 국가는 사실상 반도가 아니라 섬이죠 뭐.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진짜 해적보다 한 100배 더 독한 놈들이 있으니까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에너지를 자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제목에 적은 내용은 근거가 대체 뭐냐? 이건 이제 통계는 과학이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미국 대공황 이후,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로 우리 코스피에 비유되는 뉴욕 증시 S&P 500 지수 대표 지수죠. 여기 한 분기에 15% 이상 하락했던 적이 딱 9번이 있었대요. 1946년 9월, 62년 6월, 70년 6월, 74년 9월. 여기까지는 제가 안 태어났던 때로 모르겠고 그 뒤로는 87년 12월. 요거는 LTCM,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사태,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선언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2년 9월. 요거는 닷컴 버블 붕괴 때고, 그 다음에 2008년 12월은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2020년 3월. 요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고, 그 다음에 올해 2022년 6월. 이렇게 해가지고 9번의 S&P 500 지수가 한 분기에 15% 이상 하락했던 적. 그러고 나면 항상 그 다음 분기는 어쨌든 반등이 나왔다. 즉 이렇게 9번의 S&P 500 지수가 한 분기 동안 15% 넘게 하락했을 때 그 다음 분기에 반등할, 그 다음 분기는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89%. 거의 대부분 반등이 나온 거죠. 대신에 이번 6월처럼 이렇게 15% 넘게 S&P 500 지수가 빠지고도 그 다음 분기 3분기에 한 번 더 추가로 하락할 확률은 불과 11%밖에 안 됐다. 그 11% 한 번은 언제였냐?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체로 확산되던 그 시기.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하는 그 정보들을 제가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항상 오늘 저녁에 보는 게 상위 1%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은 절대 실시간 뉴스나 무슨 개장 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절대 돈이 되는 정보는 전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나오는 정보는 돈이 안 되는 정보라고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짜 그런 거 보고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짐바브웨가 됩니다. 계란 한 알에 2억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내일은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그 유명한 July 4th, 4th of July,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당연히 미국은 휴장이고요. 아마 글로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거래량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이때가 이제 그 사람들 연휴, 여름 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즌이거든요. 자, 내일은 7월 4일 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발대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원전, SMR, 차세대 소형 원전,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러우 전쟁에서도 우리가 봤고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힘들더라도 다시 제3세계나 얼마 남지 않은 공산지정에서 반드시 사이버 공격으로 또 털어먹으려고 나올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주요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 태세 점검에 나섭니다. 이거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잖아요. 이제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해가지고 증시 테마가 그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내일 군 장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제 직업교육에 이거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강제징용 배상 관련 민관 협의체가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태지역 항공청장 회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도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특히 항공주 보세요. 그리고 다른 여행주랑 뭐 이런 것들 있죠. 조금만 주가 올라가면 바로 유상증자 때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떨주 몰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LS 일렉트릭 있죠. 주제는 발전 빅데이터로 전력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 요거 다트에다 검색해 보시면은 전력 디지털 혹은 발전 빅데이터 있습니다. 내일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이거는 이제 동물 진료에 대해서도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수의사들도 영업정지나 이런 거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의료 행위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내지는 책임감은 갖되 아예 그 피해를 환자 동물들이 보는 일이 없도록 이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럴수록 이제 동물용 사료나 기초의약품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결국 동물복지 관련주. 내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강주 주간 행사를 엽니다.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기술, AI 이런 거 있죠. 자, 내일 해수부는 해양안전 콘텐츠를 활용한 캠페인 추진. 그 다음 환경부는 5개 대학과 손잡고 탄소 중립 그린 캠퍼스를 조성한다. 저는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탄소 중립, 이게 학교까지 가가지고 그린 식단, 그린 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비건용 식품, 그리고 애들만 해도 이거 풀떼기 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저 같은 사람 일반인들의 인식도 뭔가 배양육, 대체육 이런 거는 조금 영양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단체 급식, 회사, 학교 식당 이런 데서부터 이제 맛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급식에 어쨌든 탄소 중립 식단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런 대체육, 배양육 비롯해가지고 비건 식품까지. 그리고 내일 한일 재개회의가 그야말로 재개됩니다. 지금 거의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일 협력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특히 이제 일본산 소재 국산화하려고 더 생산 단가가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은 다시 수혜를 볼 수 있다. 자, 내일 월요일 경제 일정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 마감일. 요거 LG U+에서 요청한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리고 내일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립니다. 이틀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한국, 미국, 스위스 등 40여 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인프라 시설 복구하고 개별 협력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사항을 우선 청취할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많아요. 항구부터 통신, 고속도로 건설까지.
일본에서는 6월 본원 통화 공개되고 독일은 5월 무역 수지. 이제 독일도 당장 러시아에서 가스관 잠궈버리면은 올 겨울부터 경기 침체, 사람들 막 덜덜 떨다가 코로나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스페인 독감처럼 그런 일 생기면은 진짜 그때는 그 화살 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 대비해가지고 인플루엔자, 감기, 진단키트 이런 쪽 미리 떨주파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진짜 러시아가 미쳐가지고 푸틴이 야 가스관 다 잠궈. 진짜 유럽에 한파까지 닥쳐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 나오고 막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전염병 퍼지면 그때는 진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수혜주가 뻔히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은 유로존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든 7월 ECB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밀고 갑니다. 여기 관련해서 루이스 대 귄도스 ECB 부총재 연설도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요아힘 나겔도 역시 내일 연설을 갖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메가박스 영화 관람료가 인상됩니다. 롯데시네마 이미 지난주에 올랐죠.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이런 날 진짜 공모 청약하기 많이 떨리겠는데 영창케미칼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 들어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